지금 이제 우리 고려 마지막 마디 5번째 마디로 이제 나가고 있어요. 공부해 보시니까 어때요? 뭔 말인지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많이 어렵진 않죠.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하나하나의 얘기는. 근데 이게 지식이 쌓이고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쌓이면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막 복잡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정리를 갖다 해 가셔야 돼요. 우리 이제 보통 표면적인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지적 주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뭔가 배우는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또 이제 다른 인식의 주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주체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잠재의식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 또 다른 이제 자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지적 주체는 이게 빨리 배워요. 빨리 배우고 동시에 또 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휘발성도 되게 강하고 이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적 주체, 이거는 뭐라고, 이 잠재의식이라고 부를게요. 이 잠재의식 보면 되게 늦게 배워요. 늦게 배우는데, 대신에 이제 얘한테 뭔가를 갖다, 얘가 이제 뭔가를 갖다 제대로 인식을 하고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잘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또 되게 좀 자유롭게 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지적 주체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연한 두부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가지고 이제 우리 배우면 바로바로 이제 인식을 하고, 하지만 이게 장기 교육으로는 잘 안 가고 금방 이제 또 잊혀지고 휘발성도 강한 이런 이제 지식을 다루는 영역. 그리고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지적 주체는 이게 뭔가 화강암이나 뭔가 좀 단단한 돌 같아요. 그래야지 그 안에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갖다 새기려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안 새겨지고 되게 이제 반복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지식이 새겨지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반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실히 이제 여러분 중요한 지식들을 새겨놓으면 이건 잘 잊혀지지도 않고 있죠. 그냥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의 감각, 상식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 머리로 이제 뭔가 아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좀 둔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 주체한테, 여러분이 애기한테 뭐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듯이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저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주체한테 반복을 갖다 시켜주세요. 중요한 거를. 대부분 공부를 많이 안 해본 학생들은 그냥 이제 기본 지식들을 이렇게 한번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딱 해서 공부를 하면은 내가 그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 지식이라든지 이런 지식보다는 좀 지엽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관심을 갖다 옮기고 이런 모습들을 갖다 많이 보여줘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머리 표피로만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는 있죠. 그 잠재의식은 그 지식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여러분 머리에 이제 그 표면이 있죠. 표피적인 지식이 그 지식을 잡고 있을 때 그걸 갖다 계속 반복해줘가지고 여러분 내면조차도 그 지식에 익숙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반복의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체계가 잡히고, 그리고 이제 나중 가면 이제 큰 지식들을 갖다 이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제 조급하게 초록색 글씨들 관심 가지지 마세요. 아직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 두꺼운 글씨들이 있죠. 요것만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 확실한 여러분 지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요것만 해도 성적이 일정 수준까지 나오고 있죠. 요게 잡혀야지 어려운 지식, 고난도 지식 이런 문제들을 갖다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반복해 가시고, 결국 반복이에요. 반복.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올바른 공부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고려의 이제 마지막 마디, 공민왕과 신진사대부의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공민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원 세력들, 권문 세족들이 고려를 갖다 완전히 망치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원 세력들, 권문 세족의 시기 마지막에 이제 등장해서 얘들이 쌓아놓은 똥을 갖다 치우려고 노력했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의 이제 고려의 개혁왕 포지션을 차지하는 공민왕.
이 공민왕이 이제 어떤 개혁들을 추진하였냐? 공민왕이 워낙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A급, S급 왕들은 있죠. 요 왕 내부의 사건들의 순서를 잡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등장해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유형에 대비해 가지고 공민왕 시기를 갖다 네 마디로 구별을 해 놓은 거예요. 위에 있는 마디는 공민왕이 잘 나갔을 때, 밑에는 공민왕이 이제 힘들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민왕의 이제 1차 개혁이라고 불리는 초기 개혁들이 있죠. 초기 개혁에 보면 공민왕이 나름대로 야심차게 일련의 개혁들을 갖다 추진하는 모습 보여줘요. 정방이 권문세족들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기구로서 여러 가지 폐해를 낳기 때문에 충선왕 그리고 이제 공민왕 같은 왕들이 이제 폐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공민왕은 대놓고 있죠. 원나라가 약해지는 시기에 반원개혁을 갖다가 주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고려 관제를 복구하고요. 이성육부제, 그 다음에 이제 몽골풍을 금지하는 이런 이제 적극적인 정책, 노골적인 반원 정책들을 갖다 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의 대표적인 내정 간섭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 이런 것도 폐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친원 세력이었던 기왕후의 일족이었던 기철이라는 있죠. 권문세족을 제거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서도 다루었던 있죠. 쌍성 총간부 일대 원나라와 끝까지 안 돌려줬다고 했죠. 이 땅을 갖다 무력으로 되찾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 쌍성 총간부 수복 과정에서 이자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자춘이는 솔직히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자춘이 아들이 딥다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춘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성계예요. 이성계. 이성계 집안이 되게 좀 흥미로운 집안이에요. 흥미로운 집안이요. 원래 이제 이성계가 전주 이씨예요. 전라도 전주 있지 않습니까? 전주의 원래 이제 토착 세력 전주 사람이었어요. 전주 사람. 근데 이제 어쩌다 요 쌍성 총간부 요 화주 일대까지 올라오게 되냐면 이성계 4대 종가 하는 사람이 되게 이제 여자를 갖다 밝히는 이런 인물이었고, 얘가 당시에 지방간이 되게 아끼던 있죠.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방간에 눈 밖에 나가지고 지방간을 갖다 피해가지고 요 화주 일대로 이사를 갔다 온 거예요. 화주 일대로. 그리고 이제 화주 일대에 살다가 있죠. 원가의 전쟁이 터지게 되고 이 지역 토착 세력들이 원나라에 투항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성계 집안도 같이 항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원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이자춘 때 이제 원나라가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 이자춘이 이제 간을 보니까 야 원나라 이제 곧 망하겠다. 원나라보다는 고려가 더 비전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공민왕이 쌍성총가부를 되찾을 때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고려 편을 갖다 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자춘 집안, 이성계 집안이 고려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요까지가 이제 공민왕의 1차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민왕의 이제 2차 개혁. 자, 공민왕이 나름대로 이제 초기에 그 친원 세력들을 갖다 숙청을 하면서 반원 개혁들을 갖다 야심차게 추진했는데 얼마 안 가서 공민왕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홍건적의 침입. 홍건적이 누구냐면 원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중국의 진짜 중국인들 한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원나라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얘들이 이제 홍건적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황건적 아니에요. 머리에 빨간색 띠를 뚫은 홍건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홍건적 애들이 규모가 워낙 커지고 있죠. 이 규모가 커진 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얘들이 이제 주변 민족들을 갖다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를 2차례 침공하게 됩니다. 중국은 스케일이 크죠. 도적 때도 막 수십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2차례 침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서경을 빼앗기고 있죠. 두 번째는 고려의 진짜 수도인 개경까지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개경을 빼앗긴 공민왕이 이제 저기 피신을 가는데 그 피신 가는 곳이 이제 복주예요. 복주가 지금의 안동입니다. 복주 안동은 나중에 천천히 암기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1차 침입 때는 서경, 2차 침입 때는 개경까지 빼앗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빼앗긴 개경을 되찾았던 인물이 이제 정세훈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정세훈이라는 장군. 그리고 이제 이 정세훈이 그 개경을 되찾는 과정에서 공을 많이 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부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공민왕의 측근이었던 있죠. 김용이라는 인물이 정세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난이 바로 이제 흥왕사의 변이에요.
원래는 이 정세훈 같은 이런 인물들, 공신들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스케일이 커지면서 공민왕까지도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용의 난 흥왕사에 변해가지고 그 공민왕이 이제 죽을 뻔한 사건, 그게 이제 흥왕사의 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홍건조,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흥왕사의 변, 그리고 또 두 개의 작은 사건들이 더 일어나게 돼요. 원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갖다 침공하는 모습 보여줘요. 왜? 기철을 죽였다고. 기철의 누이 동생이 기왕후, 원나라의 황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오빠 복수한다면서 원나라가 다시 한번 있죠. 자기 아들을 기왕후가 자기 아들을 꼬셔서 고려를 공격하는 모습 보여줘요. 근데 이때쯤 되면 원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로 힘이 없어요. 고려가 잘 막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민왕한테 가장 큰 타격이 뭐냐면 노국공주의 죽음이에요. 공민왕의 파트너가 노국공주입니다. 노국공주. 노국공주는 정말 특이한 게 고려왕들이 원나라 공주랑 충차왕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원나라 공주들이 보면 원나라 황족이란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고려의 그 왕비라기보다는 원나라의 공주의 정체성을 가진 애들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노국공주는 있죠. 얘는 좀 특이하게 I'm no 원나라 공주예요. I'm no 원나라 공주. 얘는 자기가 원나라 공주가 아니라 있죠. 고려의 왕비라는 특이한 정체성을 가졌던 우리한테 정말 고마운 공주님이에요. 공민왕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있죠. 공민왕을 많이 도와줬던, 어떻게 보면 공민왕의 반원개혁을 같이 함께했던 원나라 공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국공주가 있죠. 아기를 낳다가 난산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민왕한테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중간에 번갈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한 차례 큰 타격을 갖다 입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공민왕이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고 다시 한번 있죠. 야심차게 이제 2차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2차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민왕의 특징이 뭐냐면 2차 개혁 때는 공민왕이 노국공주로 갖다 잃고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파트너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필요성을 갖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1차 개혁 때만 해도 옆에 든든한 노국공주가 있었어. 근데 노국공주 죽고 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함께할, 같이 나와 함께할 개혁의 파트너가 필요했어. 그래서 이제 2차 개혁 때는 공민왕의 새로운 정책 파트너들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신돈이요. 신돈.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은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의 요승, 요사스러운 승려 신돈. 실제로 이제 이 신돈이라는 승려가 요사스러운 승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신돈은 아주 파격적인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에요. 요 신돈이라는 승려를 갖다가 공민왕이 등용을 해가지고 있죠. 기존의 이제 권문 세족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신돈한테 전민변종도감이라는 개혁기구를 만들어주고 있죠. 요 기구를 신돈한테 맡긴 거예요. 자, 전민변종도감은 밭전자, 백성, 민자, 바꿀, 변자, 그리고 바로잡을 정자, 바를 정자 이런 뜻이에요. 풀어서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 땅과 민, 백성이 있죠. 엉망이라는 거예요. 요거로 갖다가 바꾸어서 바로잡는 기구, 그게 바로 전민변종도감입니다. 요런 개혁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신돈한테 정권을 갖다 맡긴 거예요. 신돈이 나름대로 야심찬 개혁을 갖다 추진해요. 그리고 성과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민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 김용이라는 인물이 그 흥왕사의 변을 일으켰던 인물, 김용이라는 인물이 공민왕 측근이었어요. 이런 인물도 이제 공민왕을 갖다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 공민왕이 의심이 되게 많은 왕이에요. 공민왕이 유일하게 믿었던 인물이 노국공주인데 노국공주가 이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돈도 완전히 못 믿어요. 신돈이 나름대로 이제 일련의 개혁들을 갖다 성공을 시키는데 신돈이 이 개혁을 통해서 힘을 가지게 되니까 공민왕이 있죠. 신돈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민왕 스스로 이 신돈을 쳐내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의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가 누구냐면 신진사대부, 고려 마지막 주인공이 될 정치 세력들이에요. 신돈이 살았을 때 신돈이랑 공민왕이랑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권문세족 100년 동안이랑 권력을 갖다 잡고 있던 이 권문세족을 갖다 상대하려면 우리 둘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둘을 갖다가 뒷받침해줄 새로운 정치 세력, 건전한 신진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손을 잡고 있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육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육성을 하냐면 기존에 이제 고려에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구가 있었어요. 이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구를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죠.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커리큘럼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 무슨 말이냐? 원래 국자감에서는 기술학과 유학을 같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는 기술학을 안 가르치고 있죠. 완전히 유학만 가르치는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바꾸고 있죠. 그 유교 교육기관에서 성리학이라는 신진유학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해서 있죠. 성리학을 배운 새로운 유학자, 새로운 정치 세력 신진사대부를 갖다 육성을 갖다 했던 겁니다. 얘들을 갖다가 이제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로 신동과 같이 국민항은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동공약, 신진사대부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 거냐면 있죠. 원나라를 갖다 철저하게 배척하고 중국의 원을 갖다가 물리치면서 배격하면서 등장한 중국의 새로운 정통왕조가 등장하거든요. 그게 이제 명나라예요. 명나라. 그러니까 원을 배격하고 명과 친하게 지내려는 성향이 외교 성향이 강한 게 신진사대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진사대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죠. 국민항이 명과 함께 원이 차지하고 있던 요동 있죠. 요동을 갖다가 잠시 일시적으로 빼앗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가 이때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요동을 차지하고도 유지를 못해요. 유지를 못해서 금방 다시 내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게 이제 국민항의 이제 2차 개혁이에요. 1차 개혁, 2차 개혁을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심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기본 지식을 쌓을 때부터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심화 지식들, 심화 문제들 상대할 때 좀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항의 개혁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패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100년 동안이나 권력을 잡고 있던 이쪽 권문세족의 반발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항의 국민항의 이제 개혁 세력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예요. 신돈이라는 나름대로 걸출한 개혁가가 있었는데 이 신돈조차도 국민항이 제거하다 보니까 국민항은 이제 세력이 더 약했던 거죠. 그래 결국에는 국민항이 권력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시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누구한테 살해당하냐면 자제비라고 해서 국민항이 만드는 있죠. 국민항의 친위대요. 대개 젊은 미소년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친위대를 갖다 만들었는데 그 자제비의 홍윤이라는 인물한테 살해당합니다. 자, 이 홍윤한테 국민항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해석 중 조선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홍윤이라는 인물과 국민항이 있죠. 내연 관계였다. 둘이 사귀는 관계였다. 국민항이 남색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게 둘이 이제 치정 관계가 얽혀가지고 홍윤이 국민항을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도 있고 있죠. 또 일부는 홍윤의 외할아버지가 국민항한테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에 대한 복수로서 홍윤이 국민항을 살해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권문세족의 세력에 비해서 국민항의 개혁 세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항이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민항이 나름대로 이제 야심찬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십시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밑줄 친 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이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다. 자, 변발은 몽골식 헤어스타일, 호복은 오랑캐 옷자예요. 오랑캐식 옷 스타일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현종 안중에요. 신하 하나가 이제 가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자, 변발과 호복은 선왕 전대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는 본받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뒷부분 얘기가 지금 생략이 됐는데 뒷부분 어떻게 얘기가 전개가 되냐면 왕이 이 간언을 듣고 홍쾌하게 그 변발을 풀어버리고 있죠. 호복을 벗어버리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사료냐면 국민항의 개혁 시작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숙지사료예요. 어렵지 않아서 뭐 꼭 숙지사료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유명하고 빈출되는 사료입니다. 국민항의 개혁 시작과 관련된 사료예요. 그러면 이제 밑줄 친 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하였다. 국민항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죠. 신진사대부의 육성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정방을 혁파하고 정방혁파는 뭐 꼭 공민왕만 한 건 아니지만 공민왕도 했어요.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서를 배제하였다. 역시 맞습니다. 반원개혁. 그 다음에 도병마사를 도평이사사로 개편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자, 이건 틀린 거 투성이죠. 일단은 도병마사를 도평이사사로 개편한 거는 있죠. 요거는 충렬왕 때요. 충렬왕 때. 도평이사사가 원간석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렬왕 때 구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게 신권을 강화시키는 제도예요. 이 도평이사사 내에 권한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소수의 권력가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제도예요. 왕권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신돈을 등용하였고 개혁가인 요승 신돈을 등용하였고 그 다음에 성균관을 개편하여 신진사대부를 육성하였다. 국민왕의 이제 개혁 파트너와 관련된 언급이죠. 3번 빼고는 전부 국민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친원 세력들이 있죠. 권문 세족들이 망쳐놓은 고려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 등장한 고려의 개혁왕 공민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공민왕의 개혁이 결국 실패했어요. 공민왕이 시해당하면서. 근데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에요. 공민왕이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공민왕이 남겨놓은 게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공민왕이 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라는 개혁 세력들을 갖다 육성을 하고 있죠. 공민왕이 죽었지만 그 개혁 세력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얘가 바로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민왕이 죽고 나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잠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위기에 직면하냐면 이 신진사대부들은 엘리트 문신들이요. 새로운 시대를 갖다 열 이상을 가진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가진 이런 이제 세력이 바로 이제 신진사대부입니다. 근데 얘들이 공민왕이 살았을 때는 공민왕과 정치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같이 기업을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공민왕이 시해당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손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얘들이 어떤 정치적 이상, 새로운 이상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있죠. 그거를 갖다 시행할 수 있는 힘,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정치적 권력이 없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반쪽짜리. 자,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방하고 있던 시기에 얘들의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가 될 애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신흥 무인 세력. 공민왕의 아들 우왕 무렵이에요. 고려 말에 있지 않습니까? 고려가 망할 무렵에 3등신왕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망할 때 되면 3명의 등신왕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 하대의 맨 마지막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 이후에 진경경이라는 등신왕들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고려 때는 있죠. 고려 망할 때 우창공이라는 또 등신왕들이 등장해요. 3명의 등신왕들, 만국 3등신 해가지고. 그리고 조선 망할 때는 순헌철 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창공 중에 그 우가 바로 공민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이제 이 우왕 때 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침략을 하게 되고 이 왜구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있죠. 신흥 무인 세력, 신진, 새로운 무인 세력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인 세력들이 많은 공을 세우게 되고 얘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갖다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있죠. 가능성을 갖다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에 이제 얘들이 러브콜을 갖다 보내게 되고 그 신흥 무인 세력 중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던 이성계랑 있지 않습니까? 이 신진사대부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이 결합해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이제 위화도 해군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채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명나라랑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성계랑 신흥 무인 세력들이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서 채영을 제거해버리고 고려 내에서 권력을 잡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잡은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들이 있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두 개의 파벌로 나뉘게 돼요. 두 개의 파벌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이제 혁명파고 하나는 온건파예요. 혁명파는 있죠. 고려 사회가 너무 지금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고려를 갖다 바로잡는 게 힘들다면서 있죠. 아예 고려를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소수의 과격파, 걔들이 혁명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는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도 성리학자인데 나라를 뒤집는다는 거 역성혁명의 말이 되냐? 고려가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우리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대다수의 이제 온건파요. 요 둘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쟁에서 결국엔 누가 이기냐면 있죠. 소수지만 이성계 일파랑 결합했던 있죠. 혁명파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들은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요. 얘들은 향촌으로 짱박히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선을 건국하면서 조선의 중앙정계에 진출한 애들이 조선의 정치 세력 중 하나인 관악파를 갖다 구성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향촌에 짱박혔던 애들이 있죠. 사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제 조선을 대표하는 이제 정치 세력으로 정치 세력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이제 우리 고려 말에 있죠. 두 개의 주인공이 될 있죠. 두 개의 주인공이 될.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을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신라 하대 때 있지 않습니까? 칼을 진 호족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호족들의 비어있는 머리를 채워줄 육두품들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호족들이 육두품 만나기 전에는 반쪽짜리였어요. 근데 이제 육두품 만나면서 비어있는 머리가 채워지면서 완전체가 돼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모습 보셨죠? 그거랑 비슷한 장면이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칼제비인 이성계 일파, 신흥 무인 세력, 그리고 이제 똘똘한 있죠. 요 신진 사대부들이 결합해서 이제 하나의 완성체가 되고 얘들이 새로운 나라를 갖다 건국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두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진사대부. 자, 이 신진사대부의 뿌리는 무신집권기에 시작됩니다. 무신집권기 때 우리 최우가 서방 설치했던 거 기억납니까? 서방. 자, 이 서방은 있죠.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을 갖다가 등용시켜가지고 써먹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문신들이 기존의 문벌 귀족들이 아니에요. 문벌 귀족들은 이미 거의 다 대부분 제거를 갖다 한 상태예요. 그리고 문벌 귀족들한테 이렇게 써먹게 되면 얘들이 또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 문벌 귀족이 아니라 지방의 향리, 지방 세력들 중에서 과거에 합격한 똘똘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걔들을 갖다 이제 서방에 등용해서 써먹기 시작했는데 걔들이 신진사대부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들이 보면 주로 이제 지방의 향리들이니까 지방의 중소지주 그리고 이제 향리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한 똘똘한 애들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나중에 이제 충선왕 때 사림원이라든지 공민왕 때 신진사대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중앙의 정계에 진출해서 정치 세력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들이 고려 말에 들어온 성리학이랑 이제 결합을 하게 돼요. 성리학.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갖다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불교를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특징 있는 문구가 실천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국사를 조금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들은 성리학은 되게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말장난 같은데요. 이거를 갖다 실천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리학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문은 있죠. 이 학문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 사림의 성리학은 되게 말장난이요.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말장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시기 성리학은 있죠. 개혁 세력인 신진사대부의 성리학이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학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리학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좀 독선적인 성향들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오직 우리 성리학 유학만이 옳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갖다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뭐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면 유교 100% 사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리학에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자들, 신진사대부들의 외교적 성향이 어떠냐면 친명배금, 성리학의 특징이 정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정통성을 중시하고 정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정통 왕조인 명이랑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있죠. 오랑캐 왕조인 원나라를 갖다 배격하는 외교 노선을 갖다 가지는 거죠. 친명배원 이런 노선. 자, 이런 성향을 가진 신진사대부, 얘들이 이제 공민왕 밑에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공민왕이 죽으면서 이제 반쪽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반쪽, 얘들의 비어있는 반쪽, 물리적 힘이라든지 정치적 권력을 갖다가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무인 세력들이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 때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왜구들을 갖다 물리치는 과정에서. 자, 이 왜구들을 물리치는 3대 대첩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3대 대첩이 홍산대첩, 진포대첩, 황산대첩. 요 3대첩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의 이제 스타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등장했던 게 홍산대첩의 최영이라는 인물이에요. 최영이라는 인물. 최영 캐릭터도 잘 잡아주십시오. 최영은 있죠. 되게 일단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당시에 나이가 한 80세 가까요. 지금 80세랑 옛날 80세랑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남자들은 평균 연령이 20, 뭐 심할 경우는 20 몇 세, 그리고 좀 평범할 경우 35, 35 이 정도가 이제 평균 연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연령이 80세예요. 거의 산신령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신령급. 그래가지고 연세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있죠. 아주 올곧아요. 대쪽처럼 올곧은 이런 인물이에요. 고려의 이제 만고불변의 충신이고 있죠. 아주 건전한 인물. 그게 이제 최영이라는 할아버지예요. 요 최영 할아버지가 있죠. 홍삼 드링크를 먹고 홍산에서 대첩을 한번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홍산대첩. 그 다음에 이제 진포대첩과 황산대첩은 두 개가 하나의 세트예요. 채무선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무장이 아니라 얘는 뭘로 유명한 인물이냐면 제가 이제 고려 말에 원간섭기 때 원으로부터 4대 선진문물이 들어온다고 했죠. 성리학을 비롯한. 그거 이제 암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론에서 정리가 되는 건데 미리 한번 예습을 하죠. 성리학. 고려 말에 도입되는 4대 선진문물이 얘예요. 그러니까 성리학. 성은 말 그대로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우리 봤던 신진유학, 정통성을 중시하는 성리학. 그 다음에 리는 뭐냐면 리양법. 이양법 하면 여러분 모르는 학생들 많은데 모내기법, 모내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모내기가 바로 이양법이요. 새로운 있죠. 변홍사 선진기법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가 뭐냐면 화약이에요. 화약. 요게 이제 채무선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당시에 있죠. 화약을 만드는 기술이 중국만이 보존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그 최첨단 기술이 주변국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선이 있지 않습니까? 원나라 사람을 꼬셔가지고 요 화약 만드는 기술을 갖다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화약 만드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화통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화통도감에서 화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화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진포에서 있죠. 외선 500여 척을 갖다 깔끔하게 불태워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진포대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는 목화예요. 목화. 여러분 면옷 아직도 많이 입죠. 면옷. 그 면옷이 이제 요 목화에서 나오는 솜, 그 실 같은 걸로 이제 옷감을 갖다 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채무선은 이제 이 화약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진포대첩에서 이제 대승을 거둬요. 근데 이 채무선의 진포대첩은 있죠. 반쪽짜리 승리예요. 반쪽짜리 승리. 왜 반쪽짜리 승리냐면 외선 500척을 갖다가 아주 깨끗하게 불태워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선에서 왜구들이 전부 내린 다음에 한반도에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내린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외선들을 갖다 불태워버렸던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 당시 2만에 달하는 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으로 못 가는 거예요. 배들이 다 타버려서. 그래서 이제 그 2만에 달하는 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못 가고 계속 고려 내부를 갖다 돌면서 약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채무선은 이제 진포대첩을 치른 이 직후가 이제 고려시대 때 가장 있지 않습니까? 왜구들의 피해가 심했던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2만에 달하는 왜구 대군들을 갖다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리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성계예요. 이성계가 정말 대단한 게, 이성계는 원래 북방의 이제 여진족을 상대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이성계는 아빠가 이렇게 그러니까 쌍송 총관벌을 되찾는 과정에서 고려로 이제 새롭게 편입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조상이 그러니까 원나라에 투항했던 경력도 있고 해서 고려사회 내로 편입이 되긴 했는데 고려사회 내에서 인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변절자 집안, 오랑캐 집안 이러면서 고려사회 주류로 편입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성계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사회 주류로 편입되기 위해서 있죠. 요 황산대첩을 무리하게 치렀다고 보시면 돼요. 2만에 달하는 왜구들을 갖다가 있죠. 이성계는
국가의 지원, 고려의 지원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방에서 자기가 친히 기룬 사병 1,500명을 데리고 있죠. 2만의 왜구를 토벌하는 기적적인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성계는 실제로 왕으로보다는 무인으로 장군으로 재능이 정말 탁월했던 인물이에요. 이 이성계가 이제 북방에서 자기가 친히 기른 사병들을 갖다 데리고 있죠. 황산에서 병력이 거의 10배가 차이 나는 왜구들을 갖다 토벌했던 사건. 그게 이제 황산대첩. 요 세 개의 대첩이 우왕 때 있지 않습니까? 신흥 무인 세력의 등장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3대 대첩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구별해야 되는데 진포대첩은 대포, 포자가 나오니까 채무선 구별하기가 쉬워요. 근데 채용의 홍산대첩, 이성계, 황산대첩이 되게 헷갈려요. 요거를 갖다 이제 구별하는 팁이 채용 할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홍삼 드링크 많고 먹고 힘내서 이렇게 대첩을 치루었다. 그리고 이성계는 채용에 비하면 있죠. 한 세대 거의 아들뻘이요. 이성계 나이도 적은 편은 아닌데 채용이 워낙 나이가 많아가지고 채용에 비하면 아들뻘, 채용에 비하면 햇병아리, 노란 햇병아리. 그래서 이제 황자가 들어가는 황산대첩. 순서대로거든요. 요 순서를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전투고양이입니다. 전투고양이. 자, 홍산대첩, 진포대첩, 황산대첩 해가지고 3대 대첩의 순서. 그리고 첫 히읗자는 할아버지 홍산. 그리고 두 번째 히읗자는 노란 햇병아리인 이성계. 누를 황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노란색을 갖다 황자로 표시합니다. 관음포대첩은 어려워요. 지금 손대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진사대부가 이제 방하고 있을 무렵에 있죠. 신흥 무인 세력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을 보면서 이제 신진사대부가 이제 계속 러브콜을 갖다 보내요. 그러니까. 근데, 러브콜을 받은 신흥 무인 세력들 반응이 싸해요. 그러니까. 이성계도 그렇고, 채용도 그렇고, 채용은 역정을 냅니다. 역정을 내고 있죠. 이성계도 뭔가 이렇게 떨떠름한 이런 그러니까 좋은 답변을 안 해줘요. 이유가 뭐냐면 신진사대부 세력 자체가 개혁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개혁성이 세상을 바꾸려는 성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를 지키고 싶어했던 채영 할아버지는 당연히 여기에 반발하는 거고 있죠. 이성계조차도 좀 되게 온건한 성향을 가진 이제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신흥 무인 세력 신진사대부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있죠. 이 중 하나인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제 시작은 채용에서 시작이 됩니다. 3명의 신흥 무인 세력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권력이 있던 게 당대 이제 채용이었어요. 채용이라는 인물이 이전 시대 때 친원 세력을 대표하는 이님이라는 인물을 갖다 숙청을 하고 있죠. 당대 이제 최고 권력자로 이제 자리를 갖다 잡았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우왕과 있죠. 결혼 관계, 사돈 관계를 갖다 맺어가지고 있죠. 우왕의 이제 장인으로서도 아주 이제 강한 권력을 갖다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채용이 이제 고려의 최고 집권자가 된 상황에서 있죠. 명나라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명나라는 중국의 원나라, 오랑캐 왕조인 원나라를 쫓아내고 있죠. 새롭게 수립된 중국의 정통왕조예요. 정통왕조. 근데 이렇게 새롭게 수립된 중국의 정통왕조가 있죠. 어디서 사고를 치냐면 아까 얘기했던 쌍송총관부 있죠. 거기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 쌍송총관부 땅을 갖다 명나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 쌍송총관부 땅은 이거는 원래 원나라 땅 아니었냐? 원나라 땅. 고려 너네 땅이 아니라 원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원나라를 갖다 몰아내고 북쪽으로 몰아내고 자 원나라를 몰아내고 이 영토를 갖다 해보겠으니 원래 원나라 땅이었던 쌍송총관부는 우리 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쌍송총관부에 고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있죠. 전액 군사기구를 갖다 설치해버려요. 그게 철령입니다. 철령이. 이 쌍송총관부 화주 철령 이북 땅이 되게 역사적으로 이제 복잡하고 중요한 땅인 거예요. 가지고 명이 이제 이 쌍송총관부 땅에 철령이를 갖다 설치를 해보니까 그 고려의 망고의 중심인 채용 할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태어난 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어린 명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땅을 갖다가 전의 땅이라고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용 할아버지가 있잖아. 요 명나라를 갖다가 혼내주기 위해서 다시 요동정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앞서 국민왕 때 요동정벌을 했어요. 근데 그 요동정벌은
명의 요동이 아니라 원나라의 요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있죠. 명이 장악하고 있는 요동을 갖다 정벌 해서 요 명나라 것들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채영할아버지가 요동 정벌을 준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요동 정벌을 채영할아버지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때 가면 채영할아버지 나이가 이제 연세가 80세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영을 되게 아끼는 우왕이 있지 않습니까? 채영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해요.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가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를 믿고 사냐 하면서 이제 채영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채영이 이제 요동정벌을 갖다가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채영이 시작한 요동정벌의 직접적인 군사권을 누가 장악하게 되냐면 이성계와 있죠. 조민수란 인물이 군사를 갖다 자군, 우군 나눠서 군사권을 갖다 장악하게 돼요. 조민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가지고 이제 이성계한테 군사권이 직접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사권을 가진 이성계가 있죠. 병력을 갖다 이끌고 요동을 갖다 정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보통 큰 전쟁을 시작할 때 여름에는 전쟁을 시작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있죠.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있죠. 풍토병, 전염병 같은 것들이 많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름에 전쟁을 시작하면 안 되는데 채영할아버지가 너무 급하게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이제 여름에 병력을 갖다 이끌고 요동으로 올라가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제 풍토병, 전염병 같은 것들이 돌면서 있죠. 더 이상 이제 진군을 갖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 압록강 일대 위화도라는 조그만 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섬 일대에서 이제 진군을 갖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계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자 요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풍토병, 전염병 때문에 우리 군은 이제 지금 몰락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전쟁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고집쟁이 그 누구야 그러니까 그 채영할아버지가 지금 전쟁을 주장하고 있는데 빠꾸에서 퇴각을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계는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고민하고 있는 이성계한테 이제 누가 찾아가냐면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계한테 살아날 길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가도 죽고 돌아와도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판을 뒤집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영이라는 인물이 너한테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길에 너를 갖다 잡아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채영을 뒤집어버리고 고려를 뒤집어버리고 너랑 나랑 손을 잡고 고려를 갖다 한번 장악해보자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순한 이성계지만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갖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위화도에서 빠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화도 해군입니다. 자, 이 위화도 해군을 할 때 이성계의 명분이 이거예요. 사불가름, 사불가름. 자, 큰 나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이, 이 시기가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농사 지어야지 무슨 전쟁이냐. 그리고 이제 여름에 화살. 우리 주무기가 화살인데 화살의 악효가 여름에는 녹아서 화살이 제위력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전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떠난 다음에 왜구들 쳐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이런 이제 이유들을 갖다 들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엄밀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두 번 읽어보시고 있죠. 사불가론이라는 이런 이제 명분을 걸고 이성계가 전쟁을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돌아온 이성계가 채영 제거해버리고 있죠. 우왕 쫓아내버리고 있죠. 그 아들인 초딩 창왕을 갖다 옹립하면서 집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동정벌과 위화도 해군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 드디어 신진사대부와 신흥모인 세력이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는 있지 않습니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이제 어떤 개혁을 펼치나 그 내용으로 이제 연결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왕창왕 얘기 나왔으니까 우창궁 얘기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들은 아직 메인 아니에요. 우창궁을 갖다가 엄밀하게 구별하는 건 이건 심화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심화 단계에서. 근데 이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왕은 있죠. 공민왕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는 공민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신돈의 자식으로 의심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조선 왕조에서 공민왕을 갖다가 지금 그 남색을 즐기는 이런 인물로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조선에 있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당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왕을 갖다가 자 남색을 밝히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인물로 해석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국민왕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신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요승 신돈의 자식.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왕 이후에 고려 왕조는 이미 정통성이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정통성을 잃은 고려를 우리 조선이 새롭게 정통성을 갖다 세웠다 하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갖다 마련하려고 했던 게 조선의 역사가들이요. 그래서 이제 얘들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은 우왕을 갖다 국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우왕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좀 의존적인 줏대가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기에는 권문세족인 이인임한테 그리고 이제 후기에는 채영에게 이렇게 의지했던 요런 이제 줏대 없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3대 대첩 있지 않습니까? 3대 대첩이 전부 우왕 시기 때 등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채용과 같이 제거되었다. 요 정도만 이제 우왕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은 거의 업적이 없어요. 창은 거의 업적이 없습니다. 창의 업적 시험에 나오는 게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고려 말의 대마도 정벌이요. 대마도 정벌. 대마도. 쓰시마라고도 부르고 대마도라고도 불러요. 대마도라는 그 한자를 갖다가 일본식으로 읽으면 쓰시마예요. 쓰시마. 근데 이 고려 말의 대마도 정벌도 있지 않습니까? 창왕의 업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고려 말의 업적으로 나와요. 고려 말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위화도 해군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대마도로 갖다 정벌하였다. 그리고 누가 정벌하였다? 박이가 정벌하였다. 박이라는 인물은 중요합니다. 암기를 해주십시오. 조선 초에 있죠. 대마도 정벌이 한 번 더 있어요. 세종 때. 그 세종 때 대마도 정벌과 고려 말의 대마도 정벌을 갖다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정벌하였다 이걸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고려 말에는 박이, 조선 초에는 이씨 이종무라는 인물이 토벌을 갖다 하게 됩니다. 이종무 X 하면서 표시를 해주세요. 자, 신진사대부 그리고 신흥무인세령 요 둘이 이제 드디어 위화도 회군을 통해 가지고 결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합된 다음에 이들이 이제 펼치는 개혁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개혁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신진사대부들이 두 파벌로 이제 분열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혁명파 사대부는 소수예요. 정도전. 조선을 건국했던 주역이에요. 조선을 건국했던 조선의 건축가, 설계자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정도전 친구이자 뭐 의형제인 남은 그리고 이제 또 조준 이런 인물들이 이제 혁명파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옹건파 사대부는 대부분의 신진사대부를 얘기해요. 이색은 정도전과 정몽주의 스승이에요. 스승. 송균관 대사성에서 송균관의 교장 선생님, 이 선생님 밑에서 신진사대부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밑에 제자들 중에 과격한 애들 몇 명이 혁명파를 갖다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색의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났던 명성이 높았던 정몽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정몽주. 요 이색 정몽주 요런 인물들이 옹건파 사대부를 대표합니다. 이름에서 딱 알 수 있듯이 이름에서 성향이 나와 있어요. 혁명파는 되게 급진적인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고려 사회를 바꾸려면 아예 그러니까 왕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위험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옹건파 사대부는 자, 어떻게 해서는 고려 사회를 갖다 바로잡아가자. 점진적인 고려 개혁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토지개혁에 있어서도 정도전 일파 혁명파는 엄청 과격한 토지개혁을 갖다 주장했다고 합니다. 토지를 갖다 전면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주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옹건파 사대부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곧 배우게 될 과전법 형태로 있죠. 고려의 전시가를 갖다 바로 잡아가자, 회복하자 이런 이제 온건한 토지개혁을 갖다 주장을 하고 얘들이 쪽수가 훨씬 더 많고 얘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파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있죠. 물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성계 일파랑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둘이 경쟁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고려 말에 이제 마지막 개혁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개혁들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우왕 쫓아내고 그 아들인 창왕을 갖다 왕으로 앉힌다고 했어요. 우창공. 근데 창왕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진사대부 내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 우왕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아들을 갖다 왕에 앉혀놨어요.
그 창왕 아들이 조금만 철들면 이제 아빠 복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창왕은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신진사대부의 창왕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명분이 바로 폐가입진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와 창은 있죠. 공민왕의 후손이 아니라 신돈의 후손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있죠. 우와 창을 갖다 쫓아내버리고 저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촌놈 왕씨 하나를 갖다 데려와가지고 꼭두각시 왕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공양왕입니다. 공양왕. 그리고 이제 이 꼭두각시 왕 앉혀놓고 있죠. 진의 이제 입맛에 맞게 이제 개혁을 추진해가는 거예요. 둘이서 경쟁해가면서. 자, 첫 번째 단추는 일단은 개혁을 하려면 세상을 바꾸려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권 장악하기 위해서 삼군도 총재부 군사지부를 갖다 하나 새롭게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묵가를 실시하는 모습 보여줘요. 고려는 무신들을 차별하고 홀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묵가가 없었어요. 과거에 묵가가 없었어요. 조선은 묵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묵가를 갖다가 신진사대부들이 우리는 앞으로 무신들을 사람 대접해 줄게 하면서 있죠. 묵가를 갖다 처음 실시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개혁을 하려면 군사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경제력,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제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있죠. 고려에 원래 전시가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시가라는 제도가 엄청나게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무신들에 의해서 1단계 어느 정도 무너지고 그리고 권문세족이 완전히 박살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전시가 제도를 갖다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있죠. 공사 전적을 갖다 전부 토지 제도를 갖다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있죠. 새로운 토지 제도를 갖다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전법. 조선을 대표하는 토지제도예요. 조선을 대표하는 조선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제도 과전법을 만들어요. 근데 요거 특이한 포인트가 있죠. 조선의 근간을 이룬 경제제도인데 요게 고려 말에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자 조선을 건국하기 위한 자금들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정치 세력의 중심이 될 신진사대부들 있죠. 얘들이 있죠. 주머니를 갖다 채워주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 경제력과 그 다음에 이제 군사권을 갖다 장악을 했어요. 이제 칼자루를 지었어요. 진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이제 고려를 갖다 어떻게 바꾸어야 갈까? 요걸 놓고 이제 온건파와 혁명파가 이제 단판을 갖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판에서 결국 승리했던 게 누구냐면 이성계 일파와 결합한 혁명파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라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선주교란 곳에서 온건파를 대표하는 정몽주를 갖다 철퇴로 살해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혁명파 사대부가 온건파 사대부를 갖다 누르면서 있죠. 얘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집권한 애들이 조선을 갖다 건국해버리는 거예요. 이성계를 갖다 왕으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고려는 망하는 거죠.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신진사대부의 성장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전제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과정법, 그리고 성균관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교육 기관으로 개편, 그 다음에 이성계가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해군하였다. 전부 다 신진사대부와 관련된 애들인데 순서로 보면 있죠. 니은이 제일 먼저예요. 니은은 신진사대부가 이제 뚜렷하게 정치 세력화되는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왕 때. 그리고 이렇게 정치 세력화된 그 신진사대부가 있죠. 새로운 파트너랑 이제 결합하는 사건이 디귿이에요.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랑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화도 해군에서 권력을 갖다 장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얘들이 실시하는 초기 개혁, 군사권과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개혁 중 하나가 과정법 실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은 정치 세력화, 그 다음에 집권한 이후에 개혁, 이런 식으로 순서가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 단순하게 뭐 연도라든지 뭐 이런 걸 암기해가지고 접근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를 바탕으로 접근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드디어 있죠. 고려의 5번째 마디 호문무 권신종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마디 이제 신진사대부의 개혁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5개 마디를 갖다 이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의 기본 정치사 뼈대가 갖춰졌고 마무리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고려의 이제 제도사를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쉬었다가 이제 고려 제도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